이제 노영기 선생님, 사실은 오늘 강의를 3시간, 4시간 해도 모자랄 내용인데요. 오늘 3시부터 저희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34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또 회원 다짐 대회가 3시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압축적으로 꼭 3시까지 맞춰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소개받은 노영기입니다. 저 아침에 인사나 저 뒤에 계신 분이 신군부라 하면 안 된답니다. 군사 반란 세력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제 자체는 5.18이기도 한데 원래 제 전공은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하기도 한국군 창설 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계속 어쩌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올해부터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고 사실 제가 원래 공부하던 시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2월 3일 이후로 제 계획이 전부 어긋나 가지고 2달 동안 아무 짓도 못하고 그날은 충격 속에서 사실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서 1교시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종강을 해야 되는 주여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번 학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날 생중계되는 거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와 같은 심경은 광주 5.18을 경험을 했던 광주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만 할 때 경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금남로나 충장로 그 외에 광주의 외곽 지역에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자식들을 보낸 그 당시를 5.18을 경험했던 분들은 제일로 먼저 뭐 하느냐 하면은 전화를 한대요. 자식들한테. 나가지 마라. 집에 있어라. 몸 조심해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원래는 배경 설명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 유명한 장면인데 63년도에 이제 12월 17일 날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군복을 벗고 그 전에는 이제 소장이었다가 후다닥 2년 사이에 중장 되고 대장 돼 가지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사실은 정치하는 군인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군인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군인들은 대통령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젠하워죠. 아이젠하워가 뭐 사성 장군 출신이었는데 근데 한국의 군인들과 미국의 군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의 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예비역인 상태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했던 것이고 한국의 군인들은 군복 입고 총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인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던 거죠. 또 사실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될 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때 제일로 기분 나빴던 사람이 메가더예요. 자기 한때는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메가더는 굉장히 정치 지향적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사실은 메가더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발판이었는데 왜 이상하게 꼬이고 해가지고 청문회까지 열고 해서 했는데 잘못 알려진 메가더의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가더의 공적 중에 그리고 마지막에 퇴역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거 미국 군가랍니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 알고 메가더가 창조한 게 아니었어. 아무튼 한국의 군인하고 미국의 군인들하고 차이점은 그겁니다. 근데 5.16 때 박정희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 그 이전에는 만주에 있는 이제 신경군관학교 거기도 이제 일종의 사관학교인데 예과에서 본과로 가가지고 일본 육사 56기일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56기인데 만주에서 간 사람하고 일본 육사 출신들하고는 교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라가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냅니다. 그죠? 최치원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당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당의 과거하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하고 달라요. 일본 육사 출신들하고 만주에서 육사로 유학 간 사람들하고 교실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가르치는 내용은 같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육사 2기예요. 김재규하고 박정희하고는 육사 동기입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정확하게는.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 같이 만주에서 으쌰으쌰 했던 만주군 출신들 그리고 육사 5기 대표적인 인물이 주월 사령관 했던 최명신 장군 그리고 육사 8기 자기 조카 사위였던 김종필 친구들 그 사람들이 꾸민 게 바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예요. 근데 이게 80년에서 81년 사이에 보면 한국사에서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 하는 짓이 똑같아요. 저기는 국회가 없으니까 국회를 해산시켜버렸죠. 일단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군인들이 이제는 군복을 벗고 정치인이 됩니다. 정치인이 돼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 차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면서 제3공화국이 되었는데 군인 출신이라 군대 문화가 엄청 셉니다. 박정희 시대가 특히 심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청문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국회에서 조사할 때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은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된다. 상명하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까. 그게 관철되는 것이 군대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흑백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앞뒤 재고 좌우 다 재고 하게 되다 보면은 싸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저가 아니면 우리 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그 중간지대가 없는 게 군인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공. 사실은 박정희 자기 둘째 형이 46년도 10월 2일 날 죽어요. 구미에서. 박상이라고 유명한 그 좌익인데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남로당에 가입을 했던 건 맞고 그 기록도 있는데 자기의 그 과거를 뒤덮기 위해서 이제 반공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 친구가 누구냐면 황태성이라는 인물이에요. 북에서 내려왔던. 그 당시에 황태성은 우리로 치면은 경제 저기에 차관급 인사예요. 그러니까 최고위급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끝내 안 주고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전에도 계엄에 대해서 아마 앞에 강성현 선생이나 권혁은 선생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계엄의 특징은 딱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이 민간 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거. 일단 행정권은 다 접수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법부도 감독관 파견해요. 대법원에 파견을 해요. 그래도 이번에도 그렇게 됐죠.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입법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했는데 왜냐하면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나와도 그걸 무시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정치파동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포고문이 발표가 돼요. 그죠? 포고문이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법보다 우선합니다. 법관의 영장이 없죠. 사법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행정은 다 통제해 버리죠. 그러니까 입법권 자체, 법을 이제 형식적으로는 나중에는 국회 비슷한 걸 만듭니다. 국보위에서도 입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개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3공화국이 출범하기 전에도 헌법을 개정하는데, 근데 그거는 군이 통제하는 한도 내에서예요. 그러니까 계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총을 든 채로 민간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게 불행해질 때에는 4.3이나 여순이나 아니면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 나타났던 학살이죠. 법 없이, 영장도 없이, 재판도 형식적이게 그렇게 해서 처벌이 되죠. 1차적으로는 그냥 현장에서 지휘관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사법권을 행사해 버리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법에 의해 넘기는 거. 민간인들을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유시는 이제 금방 넘어갈게요. 계엄의 일상화입니다. 계엄이 계속돼요. 여차하면은 대통령은 긴급조치나 아니면 위수령이나,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베트남전의 경험,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 핵심들이 베트남에 갔어요. 갔죠. 그리고 전두환은 유명한 게 있는데 미국 특수전 학교에 가서 고공 낙하의 최고 기록을 세운 사람이라고 알려졌대요. 저는 몰랐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은 대통령실로 바뀐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방부. 저도 한때는 군록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아마 권영은 선생이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시위 전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하고 남미의 상황하고 틀린 게 뭐냐면 남미는 총질이 가능해요. 근데 한국은 53년 이후로는 총질이 불가능해요. 민간이 총이 없어요. 그게 차이죠. 그리고 이제 진압하는 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사실은 5.16 이후에 그 해병대만 알려졌지만 일공수여단도 김포에 있다가 건너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군이 5.16이나 아니면 12.12 때 직후에 미군 사령관들이 유엔군 사령관들이 빡쳐서 성명을 발표해요. 근데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니네들은 내 지휘권으로부터 부대를 이탈시켜서 구태타를 일으키느냐예요.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지휘권 밖으로 부대를 이동시킨 게 문제인 것이었죠. 그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박정희가 김종필이 이제 직접 나서 가지고 거기 기획을 했었으니까 교섭을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 그렇다고 군부와 5.16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12.12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정치적 중립,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5.16이나 12.12나 5.18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경사하고 또 하나는 이 특전사 공수부대를 한국군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안 받는 부대가 수경사하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수방사였죠, 처음에. 그래서 5.16이 나오고 7월 달이 되면 수방사가 만들어집니다. 특수전은 이제 조금 뒤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공수부대나 이것은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권의 부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전의 가장 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미국이 다급하니까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 빼서 베트남으로 갈 거다라고 하니까 파병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저기 공병단이나 아니면은 태권도 지원 그 교관이나 이렇게 파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전투부대 맹호라든지 뭐 청룡이라든지 이렇게 가죠. 근데 미국이 제공한 게 뭐냐면 달러도 많이 줬는데 한국군에게는 총이 들어옵니다. M16. 그 전에는 M1이나 칼빈입니다. 그게 어떤 총이냐면 6.25 때 썼던 거고, 그 이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주력 무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헬기 그리고 탱크가 들어와요. 탱크가 예를 들면 5.18 때 광주에 들어오는 24단이 베트남에 갔던 부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해체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뭐 여차저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5.18 때 시민들이 들었던 총은 주력 무기는 칼빈이랄지 M1 소총이에요. 소위 말하면 2차 세계대전 때나 6.25 때 썼던 겁니다. 한국전쟁 때. 근데 공수부대나 계엄군들이 들고 있었던 건 M16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수부대원들하고 시민들이 기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전에서 병력 이제 베트남이 거의 패전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이 한국이 전쟁 6.25 이후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요. 소위 말하면 1.21 사태도 나오고 뭐 김신조 그다음에 저기 그 푸에블로가 원산 아파트에 있다가 사실만 놓고 보면 푸에블로가 북한의 영해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국이 가장 공들여서 만들었던 소위 말하면은 정보선이 통째로 그냥 어부한테 딸려서 들어간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면은 위에다가 하늘에다 뭐 정찰기 했는데 북한이 벼르고 있다가 맞춰가지고 격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 뭐랄까 하나 그 교련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학교가 4.19 이후에는 학도국단이라는 게 그 이전에 49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쭉 오다가 4.19가 터지면서 학도국단이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학생회가 되었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교련을 도입을 하고 학도국단을 도입을 합니다. 혹시 7,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계시죠? 저도 7,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녀봐서 기억하는데 교련 시간에 총기 분해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총기 분해를 목총이긴 한데 그게 시험 문제예요. 실기 시험 문제.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연배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그랬어요. 기초 군사 훈련은 제식 훈련이나 이런 것은 기본으로 했고 총기 분해 훈련하고 심지어 대학까지 가면은 대학 2학년 때까지 갑니다. 물론 대학생들이 나중에는 하도 하니까 그거 다 없애버렸죠. 89년도가 되면. 그 전까지는 71년부터 89년까지는 한국 사회는 고등학생들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응급 구조 훈련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새. 네, 어쨌든 이러한 경험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상당수가 월남전 이야기, 월남이 이제 베트남이니까 한 명은 대검 가지고 저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시민 중에 한 분이 구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7일 날 경험에 헬기 3개가 떴는데 이게 방송에서 보여지는 베트남 전쟁 영화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도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황이 되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부산 시청 근방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저기가 삼공수여단입니다. 일단 김영삼이 신민당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돼 버리죠. 그다음에 YH 무역 사건. 그래서 김경숙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죽죠.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한데 밀린 임금, 체불 임금 지불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경찰이 가가지고 새벽에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부산대에서 시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항쟁으로 갑니다. 근데 박정희가 빡친 게 박정희하고 차지철이 빡친 게 뭐냐면 79년이면은 10월 17일이면 어떠냐면 72년도 10월 17일 날 유신 선포를 했어요. 몇 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마산까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위수령 정도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10월 18일 날 계엄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30수여단, 그 다음에 1, 5, 그 다음에 해병대까지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불과 한 2, 3일 만에 다 진압해요. 사실은 하루 만에 거의 진압을, 병력이 투입되는 순간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부마와 관련된 기억들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광주는 한 열흘 동안 전 세계 언론인들이 다 사진 찍어놨어요. 영상도 남겨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시민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부마는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마산에는 위수령을 선포해가지고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여기 이 사진 속에 있는 30수여단은 부산에서 단 하루 만에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광주로 와요. 이 부대가. 그리고 12.12 때에는 특전사령부를 점거했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을 저기 했던, 체포했던 부대죠. 이해가 가시죠? 정병주 사령관이 있고 김호랑 소령인데 김호랑 소령을 그 당시엔 대위였을 텐데 사살해버린 부대예요. 그 부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월 26일 날 붕괴됐습니다. 엊그저께 김재규 재심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기 하죠.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04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지역계엄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포함이 안 됩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제주도가 포함이 되는 전국계엄이 돼버리면은 국방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엄사령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고죠. 근데 지역계엄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민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내각의,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통제가 가능하고 계엄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10월 27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헌이에요. 유신헌법은 박정희 한 사람을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인권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게 헌법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긴급조치가 총 9번, 뭐 해제, 제일로 맨 처음에 한 것은 저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님하고 백규환 선생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하니까 그거 잡아 넣으려고 콕 집어가지고 헌법에 대한, 아니 국민이 개헌 요구할 수도 있죠. 서명운동 하는데 그게 긴급조치 1호예요. 그리고 나서 9호는 그걸 다 모아놓은 거. 학계에서는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긴급조치의 백과사전이다. 걸릴 수 있는 건 다 걸린다. 술집에서 막걸리 먹다가 이놈의 헌법이 헌법이야. 차라리 북한이 낫겠다라고 했다가는 구속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이 4.19 때에도 그 허정 과도 정부도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최규하 정부도 아무것도, 이제 긴급조치는 12월 8일인가에 해제는 시켜요.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개헌입니다. 왜냐하면 유신헌법은 간접선거입니다. 통일주체 대의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소위 말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줘요. 그래서 YMCA가 아니라 YWCA 명동에 있는 그곳에서 위장 결혼식을 합니다. 백규환 선생님이 이때 주역 중에 한 분이었는데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어요. 그리고 헌법 개헌 문제하고 그 유신 헌법에 따르는 대통령 선거를 반대한다라는 걸 발표했다가 이분들 끌려갑니다. 근데 주동자급으로 백규환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당시에 신랑이 홍성엽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처음에는 경찰서로 연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악명 높은 그곳으로 끌려가지고
백규환 선생님은 체력이 굉장히 좋으셨던 걸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느냐면 몇 번을 기절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수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은 뭐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신군부에서 이제 군사 반란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아지트가 보안사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최규하가 당선이 됐는데 취임식 날이 12월 13일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나오죠. 여기가 이제 정병주 저기 그 사관 생도가 김호랑 생도일 거고 4학년 때 찍은 것 같고 이 양반이 장태환. 제가 예전에 이분 기록을 한번 보안사에서 남긴 기록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사를 했는데 보안사에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세 가지로 하면 다 걸리거든요. 술, 여자, 돈. 수경사령관이면 군에서 서열 2위예요. 참모총장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근데 이 세 가지를 털었는데 보안사에서 자기들도 인정해요. 이 세 가지에 걸린 거 하나도 없다. 대신 부하들 빡세게 훈련시키는 군인이더라. 장태원이라는 양반이.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유산은 그거라고 봅니다. 유신의 가장 큰 유산은 정치하는 군인들, 특히 합수본부장.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되면 전두환이 세상 밖으로 얼굴을 들이밉니다. 합수본부장으로 중간 발표예요. 대통령 시해 사건 중간 발표. 짠 하고. 그리고 나서 군사 반란 일으키죠. 일단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하죠. 왜냐하면 이 양반이 자기들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군부의 연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엄 포고령이 27일 날 계엄이 터졌을 때 뭐가 있었냐면 대학 휴교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11월 며칠이 되면 17일인가에 되면 대학 휴교령을 풀어줘 버립니다. 통금 시간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민간 사회가 이제 숨쉴 공간들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아무리 봐도 전두환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핑계는 정승화가 그 당시에 궁정동 안가에서 비서실장하고 밥 먹고 있었다. 그게 핑계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세요. 수경사령관이 장태환, 정병주는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진기라는 분은 누구냐면 김재규 잡은 사람이에요. 육군본부의 헌병감입니다. 그래서 김재규를 그 당시에 10월 27일 날 새벽에 체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은 정승화 참모총장을 지지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대가 수방사나 그 다음에 특전사나 그리고 헌병감이나 육군본부나 여기는 또 다른 게 뭐냐면 내부의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실제로는 임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씨알도 안 맥히니까 나중에는 뭐 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이 김진기라는 분의 바로 뒤에 그 헌병감이 되는데 수방사 헌병감이 이 군사 반란 세력의 일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성으로 준장으로 진급을 하는데 진급 축하연 겸해서 후배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을 어디로 불러내느냐 하면 연희동에 있는 어느 요정 같아요. 요정 같은 데다 불렀습니다. 생일집 잔치. 그리고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라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 놓고 전두환은 그 한남동 총리공관, 그 당시 아직 대통령 취임 안에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한남동 총리공관에 있어서 대통령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체포전은 한남동에 있는 참모총장 공관으로 가고 그래서 참모총장 공관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두환이 사달을 벌리고 있을 때 쿠데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저 부대 사령관들을 유인해 놨던 거죠. 근데 뒤늦게 총소리 듣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부대로 복귀를 했을 때에는 이미
이 상황이 전개가 돼버린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영화라 조금 그렇긴 한데 서울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군 인사가 됩니다. 참모총장은 이희성이라고 그 전에는 중앙정보부 육군 참모차장 겸 정보부장 서리 하던 사람을 여기에 앉힙니다.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이 누구냐? 구사단장. 당시에 구사단장인데 구사단장은 휴전선 지키는 곳이에요. 근데 휴전선 지키는 부대의 탱크가 어디로 오느냐면 경복궁에 24일까지 있어요. 12월 24일까지. 12월 13일부터. 그 열흘 동안 열흘이 넘죠. 11일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휴전선을 지킨 게 아니라 후방에 와가지고 탱크, 그 영화나 사진 속에 매번 나오는 탱크가 그 구사단 26년대 탱크예요. 거기가. 그리고 뭐 이런 부대들을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노태우가 사령관이 되죠. 그리고 정호영, 조흥,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서들을 이제 싹 자기 사람들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군을 이제 정치적인 목적, 이거는 사실은 전두환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박정희 때부터 공수부대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충정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있을 때마다 꼭 특전사 부대, 공수부대, 이번에도 공수부대가 앞장섰잖아요. 그죠? 국회에 들어간 부대 707 특임단은 공수부대 중에서도 에이스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따로 그 80년대에 만든 부대였죠. 그리고 나서 5월 17일이 됩니다. 당시에 이규원인가 하는 문공부 장관이 발표하는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정치활동 일체 금지, 전국 대학의 휴교령, 비상계엄 했습니다. 코미디 같은데 민주화의 봄, 이건 4.19 직후의 한국 사회와 유사합니다.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이거 한 거. 그 다음에 긴급조치에 의해서 구속됐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제2차 석유파동이 날 때입니다. 79년 말부터. 그래서 경제가 무지하게 안 좋은 때였습니다. 최규하가 5월 17일까지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중동을 돌아다녀요. 석유 구하러. 근데 원래 일정은 5월 18일 지나서 5월 19일 날 귀국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군사 반란 세력들이 뭐 하느냐면 하루 땡겨버립니다. 5월 17일 날. 왜 그러느냐 하면 5월 19일은 월요일이에요. 5월 18일은 일요일이에요. 지금도 일요일이면 쉬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충정훈련이에요. 그리고 군 동원 계획을 하는데 세 기관에서 다 작성해요. 보안사령부는 원래 핵심 부대였고 이번 방첩사,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여기 이번에는 완전히 그 국정원 1차장이, 저는 그런 군인 필요하다고 봐요.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런 군인이 있어야지. 아니 군인, 전직 군인이었고 그런 관료죠. 정보맨인데 평생 정보맨이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차라리 나았을 거다. 그 다음에 육군본부에서 세 군데에서 뭐 하느냐면 군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해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안사 언론반에서 여론 조작을 합니다. 사장하고 편집국장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회유를 해요. 그리고 이건 좀 나중이긴 한데 조선일보 기사죠. 유명한 기사. 인간 전두환. 뭐 생도 때부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사람, 운동은 못하는 게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했대요. 그 무슨 상관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도 그 12월 3일 날 종북 무슨 세력이 그런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레파토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48년도에 반민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반민법이죠. 반민법 만들 때 국회에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적에게 이적 행위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2008년인가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 그 어버이 연합, 저도 어버이인데 저는 안 끼우시더라고요. 근데 어버이 연합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북 좌파라고 해요. 여기 연구소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 5.17을 할 때에도 북괴 남침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 괴뢰도 당이지 북한도 아니야. 그냥 괴뢰예요, 괴뢰. 정부가 아니에요. 근데 북괴 남침설을 요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날 또 정북이 나옵니다.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허구적인가? 첫째, 어떤 일이 있냐면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그 전에 79년도에 북한에서 제안을 합니다. 남쪽 정부에다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모스크바 올림픽의 선수단을 구성하자. 실제로. 그랬더니 남쪽에서 역제안을 합니다. 아니 그걸 받아들이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역제안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이산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총리회담을 하자. 그래서 2월 달부터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뭘 하느냐면 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해요. 북한 괴뢰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북괴 남침설을 널리 알리면서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은 격주로 남북 대화를 합니다. 심지어는 5월 27일까지 이게 열려요. 나중에는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보고 우리가 배우다라고 이야기하면 쓰겠느냐라는 식으로 정식으로 하기로 해요. 거기 회담 대표들이. 그리고 나서 5월 17일이 되면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44명이 오전에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예요.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이분도 육사 출신이에요. 근데 안종훈이라고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 올라와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손을 번쩍 들어요. 근데 안 시키지. 저 양반 평소 성격으로 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데 시키든 안 시키든 손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발언 기회를 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이 요구하면 군이 나서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반대를 해버립니다. 보안사에서 그 당시에 정군 주요가 지휘관 회의 속기록을 남겨놨는데 유일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그 반란 세력 노태우라든지 정호영이라든지 사람들이 쫙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양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백지 결의안 내도록 그냥 있어버립니다. 반대 안 하죠. 더 이상은 못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1995, 6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그 검찰에서 수사할 때 참고인으로 나가가지고 저런 나쁜 자식들이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다고 그날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을 쫙 발표를 합니다. 아니 진술을 해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그날 회의에 참가했어.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그 전에 전두환은 4월 23일인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이 돼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정보부장하고 보안사령관은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겸직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군의 정보라든지 일상적인 정보들은 보안사령부이자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거기에다가 감투 중앙정보부장까지 달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물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국보위로 가면서 이제 물러나긴 하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물러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준비들을 한 다음에 국무회의 비상계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 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 꼭 물어봐요. 학급회의 뭐 반티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반티 만들려면은 학생들 보통 학급회의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하면은
아니면은 수학여행 가는데 반별로 간다라고 할 때 어디 놀러 가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보면 선생님들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제일로 진지한 데는 초등학생들 한 달 내내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한 서너 시간은 한대요. 그러니까 반티 하나 만드는데도 디자인 뭘로 할 건가? 뭐 기타 등등 가가지고 엄청 한대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꼭 답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8분이에요. 국가기록원 가보면 관보에 딱 그 시간이 정확하게 8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록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5분으로. 그러니까 8분 하면은 안건 상정하고 이의 없습니까 하면은 땅땅땅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지켜진 거죠. 그리고 포고령 15하고 1호의 차이. 일단 표절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다른 게 있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그 유언비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유언비어 유포만 한다 뿐이지 포고령 1호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27일 날 나와요. 10월 27일 날 나왔는데 그때도 휴교령이 있다가 중간에 휴교령을 해제했다가 다시 여기다가 휴교령을 넣었습니다. 휴교령을 딱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행정권은 군이 장악을 해요. 그다음에 사법권도 군법회의입니다. 여기서 예비 검속하게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입법권은 이미 이 포고령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예비 검속합니다. 2,600여 명이 잡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정동영이라는 분은 원래 4.19 때 전남대 총학생회장 하시다가 복적했어요. 근데 또 잡혀가셨어요. 결국은 사형 선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실행자로. 근데 사실은 5.18 때 왜냐하면 5.18 때 이미 구금돼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수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코미디 같은 일인데. 김종필은 왜 잡혀갔느냐? 그냥 끼워 팔기, 사회학을 일수하는 의미에서 부정부패 사범. 그런 사람 많죠. 유신 이제 공화당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던데 김종필이 꽤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다 뺏겼다. 그랬대요. 재산도 뭐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가 뺏겼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의 자유는 언론 통제하면서 언론 검열하고 이건 뒤에 나오니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 휴교령이 되면은 일단 북계 남침설이 목표거든요. 내용이 보면은 북계 남침설인데 웃긴 게 뭐냐면 북계가 남침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 보안 시설에는 병력을 투입했는데 제가 통계 한번 뽑아봤더니 97%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계엄군이. 나머지 3%가 보안 시설. 예를 들면 관공서나 아니면 방송국. 그죠? 방송국.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표는 대학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북대 공수부대가 광주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7공수여단은 4개 대대가 있는데 2개 대대 33, 35는 광주에 들어오고 나머지 31과 33은 저기에 들어갑니다. 아니 32는 대전하고 전주에 들어가요. 근데 그 부대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전북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회관에 있던 이세종이라는 전북대 학생이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직 검사가 현장에 접근을 못합니다. 부검을 못해요. 추락사인지 아니면 구타에 의한 사망인지. 근데 해필 그 역사적 공간에 옛날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라는 사람이 초보 이제 검사 딱지 붙고 아마 그랬으니까 당직 검사였겠죠. 했는데 당직 검사가 현직 검사가 갔는데 더 이상 수사를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전북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 갔는데 근데 보고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검사의 부검
인해서 추락사로 덮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화장터로 가버렸고, 처음에는 저기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아마 망월동으로 옮겨갔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은 전남대와 조선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은 왼쪽 것은 어떤 거냐면 동구청이라고 지금은 이제 조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금남로 2, 3가 사이에 이 3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맞은편에 특무대 시절부터 보안사 분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내용은 샅샅이 보면은 그 시민들이 어떻게 막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시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간은 똑같아요. 같은 기록인데 정반대. 군대는 불법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고 여기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꼭 넣었는데 금남로예요. 지금이야 뭐 금남로가 약간은 구도심이 돼버렸는데 금남 정충신이라고 조선 인조 때 명장이죠. 장. 그 양반의 군호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사진이 왜 중요한 사진이냐면 여기 이거 보면 완장. 이게 뭐냐면 위생병이에요. 위생병이면 전시에도 비록 적군일지라도 부상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위생병의 임무예요. 그래서 적십자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5.18 때는 위생병이 오히려 곤봉 들고 여기 쳐버립니다. 이거 연속 사진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전남일보 사진부장이었던 신복진이라는 기자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딘 그 근방의 건물에서 몰래 셔터 연속 촬영으로 쫙 눌렀어요. 결국 뭐 고등학생은 아니고 교련복 차림인데 입기 편하니까 그냥 그 어디 가게에서 일하다가 수금하러 가다가 난데없이 금남로에서 저렇게 당한 겁니다. 이건 5월 18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 장비예요. 이건 5월 19일입니다. 이거는 장갑차가 등장해요. 차이가 하루 사이에 이제는 경찰에서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1공수여단이에요. 여기 하얀색 면장갑은 11공수여단이 같이 전 부대가 동국대에 있다가 여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길 가고 있는데 아침에 금남로가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 유일한 혹시 이제 광주에서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지금이야 상무지구가 광주의 중심가지만 그 당시에는 광주 중심가는 금남로하고 충장로밖에 없었어요. 쌍둥이처럼 나란히 붙어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출근하고 있는데 비 오니까 우산 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엄의 진면목입니다. 그리고 이래요. 옷을 벗겨요. 그리고 구타해요. 이것이 금남로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전날은 그냥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구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잡히는 사람들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공수부대원들한테. 아니 다 이해하겠다. 그래 곤봉 들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이해하고 청검회한 것도 이해는 하겠다.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근데 왜 이 짓을 했냐, 이렇게 야만 짓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게 포로를 잡고 나면 한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식별이 금방 되고 첫째, 두 번째는 못 도망간대요. 옷을 벗겨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수부대원들에게 광주의 시민들은 적군의 포로였던 셈인 거죠. 전시에. 이제 4.19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생들이 제일로 적이에요. 발끈해요. 여기가 대동고라는 학교인데 이것은 서석고라는 학교에 다 끝난 다음에 국어 선생님이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라고 했더니 쓴 걸 수십 년 뒤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5.18 기록관에다가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이거는 5월 18일 상황입니다. 전남대 정문 앞에서 시위했는데 해산당했습니다.
조선대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전남대만큼 격렬하지도 않았고 조선대는 도청하고 너무 가까워요. 금남로하고 너무 가까워요. 뛰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일단 금남로로 그 당시뿐만 아니라 4.19 때에도 전남도청은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광화문 광장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도청 앞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안병화 당시에 이 도경국장이 이 양반은 육사 8기예요. 군인 출신이에요. 한국군 참전용사예요. 그래서 훈장도 받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5.16 이후에는 이제 경찰로 이직해가지고 경찰국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뭘 하느냐면 그냥 쫓아라예요. 최루탄 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쫓아라. 더 이상 추적하지 말라예요. 부상자 나오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날 연행된 사람 오전에 있기는 하거든요. 6명. 근데 이날 100명이 넘게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했느냐면 오후에 4시 이후에 투입된 공수부대 7공수여단 2개 대대가 연행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 반경에 시내에 배치돼서 4시부터 진압을 시작했는데 그냥 묻지 맙니다. 총검하고 곤봉도 휘둘렀고 폭력적이었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체포가 목적이에요. 여기는 해산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체포가 목적이었습니다. 김경철이란 분은 최초 희생자예요. 그래서 광주 시내에서 5.18 최초는 아까 전북대에 있는 그 이세종이라는 분이고 이게 검시 조서거든요. 국군통합병원에서 다음 날 새벽 3시에 그 전에 이제 민간 병원에서 통합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상처 부위를 보면 이제 타박사인데 뇌출혈이에요. 뒤통수 여기가 돼서. 근데 이 양반은 어렸을 때 귀가 멀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귀도 멀었고 말도 못해요. 운이 나빠가지고 금남로에서 그냥 공수부대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벙어리 흉내낸다고 그대로 밟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냐? 후두부 찰과상 질질 여기는 후두부에서 이제 찰과상 긁히거나 뭐 저기 열상 맞았다는 거죠. 좌안 건부 뭐 열상 왼쪽 눈 있는 쪽 우측 상지는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좌견 각부는 어깨 쪽 관절부 진경골부는 엉덩이 좀 위쪽 둔부 및 대퇴부 그러니까 온몸에 그 상처가 새겨진 거예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자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0명 꾸려 앉혀놓고 있다. 시민들 이때 나온 게 시민들이 뭐라 하냐면 모두 공산당 만들래. 그래서 가정 부인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있다. 뭐 이거에 뭐냐면 시청으로 걸려온 시민들의 항의 전화였습니다. 그 내용. 그걸 그대로 적어놓은 게 이 자료입니다. 시민 전화 이걸 이제 그 상황실 시청 상황실에서 다 적어놓은 거죠. 시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은 장갑차하고 헬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옷을 벗기는 거 그리고 서울에 있던 11여단이 그대로 짐도 풀지 않고 공수부대가 3시 40분경에 투입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대는 그 이전에 움직입니다. 짐 싸서. 그러니까 수경하려고 학교 내 짐 풀고 있다가 다시 싸. 그리고 용산이 아니라 청량리로 가서 기차 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전날 있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안 하고 수업 거부하고 시위를 해요.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대동고 사진이 왜 나오냐면 영화 화려한 휴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3분이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제자들을 막습니다. 그게 실제로 대동고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광주 시내에 있는 웬만한 학교에서 다 일어납니다. 고등학교에서. 중학생들은 이제 철 없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들썩들썩 하니까 결국은 5월 20일부터 휴교. 저도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첫 국민학생이었는데 어쨌든 학교 가지 말라니까 저는 그날 좋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그렇죠. 국민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학생들 다 죽는다. 시민들 나서라. 이때부터는 전날의 시위는 주로
대학생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대열의 규모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공수여단 장교가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이름을 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리고 김영찬이라고 당시에 조대 부고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총에 맞습니다. 직접 발포한 건 아닌 것 같고 주변에다 발포했는데 벽 맞고 튀인 것 같아요. 근데 배를 관통당해요. 그래서 그 뒤로 8번인가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운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주변에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로 가던 의사 선생님이 모든 병원도 셔터문 내리고 있는데 산부인과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총알 빼내는 수술을. 정말 운이 좋았죠. 그리고 45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었으면 이 의사 선생님은 지금 의사 선생님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공중보건의로 갔습니다. 505 보안부대에서는 출두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섬으로 가버렸는데 나중에 이분은 원광대학교 병원장까지 하세요. 정은택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 근데 보안사, 특전사, 계엄사에서는 사실 파악했습니다. 근데 보안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결했고 데모대가 뭐 했던 것으로 봐서 특정 배후 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기동력 있는 데모가 있고 이 발포도 아마 그들이 했을 거다. 사실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쐈는지조차도.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작전 계엄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이군 사령부나 전교사나 31사단은 보고가 안 올라가요. 이상하게. 예. 이게 금남로예요. 금남로. 공수부대원들은 대로변을 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쩔쩔쩔 쳐다보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새벽에 5월 20일 새벽부터 전교사 공병대에서 와가지고 길거리 청소해요. 이틀 동안 있었던 일 싹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공수여단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에이스 부대죠. 정말 에이스 부대예요. 그래서 부산도 가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3공수여단은 그랬대요. 처음에 올 때는 에이 우리는 부산 광주보다 큰 부산 가서도 단 하루 만에 했는데 이 7공수나 이 11공수 무능한 것들 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상황이 전혀. 그리고 육군에서는 진압봉을 교체합니다. 공병단에서 총 10,000개 제작했는데 그중에 4,000, 5,000 절반 이상을 특전사 그 중에서도 광주에 이렇게 많이 이제 바꾸었습니다. 근데 5월 19일부터 이제 빨리 해야겠다. 시민들의 시위를 게릴라래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규모가 커지니까 대규모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처음에 첫날은 뭐냐면 서너 명이 조를 이루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몰매 맞아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가용량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기동 타격대가 분할해서 해라. 그다음에 10명 이상 직결하는 거 방지하고 편의대 이것은 이제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근데 웃겨요. 치명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타격. 모순이죠. 과감하게 타격하는데 어떻게 치명상을 안 입혀요? 그리고 통금 시간은 연장을 하고 총기 피탈 방지, 총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무 활동, 그리고 난데없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윤흥정 이 양반이 상대적으로 이 정교사령관은 어떠냐면 전남북 계엄 분소장이에요.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남북까지 책임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소준열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 양반은 이제 교통부 장관에 임명이 돼요. 그냥 전역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 육군 전투교육 사령부는 중장입니다. 3스타예요. 근데 아직 3스타도 안 됐는데 소장이 갑자기 난데없이 사령관에 임명이 돼요. 소위 말하면 전시의 장수를 바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쨌든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상가는 척실하고 일단 5월 20일 오전에는 공수부대원들이
자제를 합니다. 여기는 도청 앞입니다. 여기가 이제 노동청, 여기가 노동청일 건데 여기가 도청 회의실이고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고 공수부대원들은 큰 거리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닙니다. 시민들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조한유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한데 당시에 광주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다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다방이 뭐냐면 광주 우체국, 지금은 충장 우체국인데 그곳이 하도 사람들이 약속을 잡아서 생긴 명칭이 우다방이에요. 우체국 다방. 그죠? 그 우다방에서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우다방 앞에서 만나자 하면 당연히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충장로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일기 어지간한 정반대로 군인이 온순해졌다. 오히려 시민들의 충고를 경찰에 하려 하고 광주 출신 박수령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저격병 운영했다라고 진술한 소령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실제로. 그래서 폭풍 전야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는 광주 MBC, 지금은 이제 다른 건물로 바뀌었는데 전남여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5월 20일 밤에서 21일 사이에. 왜냐하면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미스코리아 선발대에 방송을 해요. 가수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단 한 줄도 5.18 5월 18일 이후에 광주의 상황은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통제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금남로로 들어오고 있는 차량시 광경입니다. 여기가 이제 차량시 그 버스 잡는 광경이에요. 공수부대원들이 잡는 광경인데 이때부터 이제 오후부터는 시민들이 숨바꼭질 시위합니다. 공수부대 나타나면 튀어요. 그랬다가 없는 데에서 다시 시위 시작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열받은 택시 기사 아저씨들, 그 다음에 버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버스하고 택시만 광주 시민이냐, 우리도. 그래서 트럭 기사분들까지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 시위가 됩니다. 처음에 택시가 모였을 때 한 번 모였는데 교통경찰이 가서 해산시켰습니다. 근데 1시간 뒤에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오후 5시 10분 지금의 챔피언스 필드 앞에서 그 무등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집결해가지고 광주역, 지금은 사거리인데 유동 3거리 거쳐가지고 금남로 3가까지. 근데 중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공수부대원들이 차를 막았기 때문에. 근데 이날부터 시위가 이제 시민들은 차량 시위가 있건 없건 간에 이제 대규모로 힘으로 맞붙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광주시청의 삼공수여단의 한 개 지대인가가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청이 포위가 돼버려요. 시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전남대 그 주둔지가 있었는데 본부 중대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 중대에 있는 인원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는 도중에 그 트럭을 막으니까 거기서 발포가 시작이 돼요. 실제로 집단 발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발포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치열해지죠. 그런 가운데 11시가 되면 삼공수여단장이 실탄 장착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자료로. 그리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0분 뒤에 이군 사령부에서 계속 발포가 되고 있다는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실탄 통제해라. 그 다음에 발포는 금지해라요. 상급 부대에서는. 근데 그게 CR도 안 맥혀요.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원들, 거기는 이제 11공수여단인데 실탄 분배하고 있을 때 이걸 누가 봐버리냐면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영택이라는 기자분이 보고 책에다도 쓰고 기사에다도 쓰고 합니다. 장영태라는 당시의 전남도지사도 같이 봤대요. 그래서 검찰이 물어봐요. 김영택이라는 분이 당신과 같이 봤다는데 기억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없는데 도지사 말이 그래요. 김영택이라는 기자분이 그렇게 진술했으면 맞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겠죠. 취재원과 뭐 저기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광주역 앞에서 이제 다음 날 공권력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응징, 여기는 이제 광주 세무서입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세무서 방화하고 도청 앞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버스가 가는데 경찰이 거기다가 체류탄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틀어버렸는데 하필 거기 시위 진압하다가 막고 있다가 지쳐서 쉬고 있는 한평 경찰서에서 올라온 경찰 4분이 거기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버스 기사 아저씨는 군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저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분들은 정말로 한평에 있었으면,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이분들은 한평에서 평안하게 경찰 생활했죠. 광주에 올라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기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사람 당시에 법무관이 누구냐면 그 예전에 헌법재판관이었던 김희수 재판관입니다. 지금 저기 국회 측 대리인 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광주 시내를 장악합니다. 전남도청이야 지켜야 되는 보안 시설이고, 전남대는 공수부대 주둔지, 조선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빼고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근데 삼공수여단이 광주역하고 전남대하고 가까워요. 거기도 한 10분쯤 걸릴 겁니다. 공수부대 구보로 하면 한 10분쯤 걸릴 건데 2시 반경에서 3시 사이에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5시경에, 새벽 5시경에 2구의 시신이 남아져 있었어요. 처참해요. 그 시신이 바로 이 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끄집고 도청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수부대 물리력에 대항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인 곳에서 장갑차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탄이 없습니다. 이미 다 실탄은 정교사로 다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만 반출을 해옵니다. 시민들 집결했는데 경찰이 통계를 냈는데 10만 명이에요. 당시 인구가 많이 잡아도 75만이에요. 7명당 1명씩은 나온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근데 그것만 있느냐 하면 전남대하고 조선대 앞에도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 있었어요. 그 주둔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이 공수부대원들한테 김밥 주고 음료수 제공합니다. 강용주라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가 지금은 저기 서울 어디 안아파 의원이라는 병원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민군으로 있다가 마지막 날 도청에서 이제 탈출을 하셨는데, 이분도 그런 경험, 물을 제공했대요. 근데 얼마 뒤에 그 물을 제공한 공수부대원이 총을 쏘고 있더래요. 시민들을 향해서. 뭐 이게 이제 이번에 5.18 조사위원회에서 찍은 건데, 여기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계탑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오후 2시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대표하고 도지사하고 면담했습니다. 뭘 요구했냐? 정부의 사과와 보상, 인정하는 거, 그리고 연행자 석방. 중요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정오까지 공수부대 철수시켜라.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시아 자동차에서 빼온 빈 장갑차 가지고 돌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고가 납니다. 11공수여단의 무전병이 죽습니다.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공수부대가 운영하던 계엄군이 운영하던 장갑차에 깔렸다. 아니면 공수부대가 깔렸다. 근데 모든 기록은 뒤로 후진하던 장갑차에 깔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시민들이 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발포가 이루어져요. 애국가 방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신 때 저기가 있습니다. 국기 강화식 경험 있으시죠? 6시만 되면, 제가 어렸을 때도 국기 강화식 하면은 제 경험만 놓고 보면 저희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축구하고 있다가 6시 되면은 일제히 골이 지나가건 말건, 골대를 지나가건 말건 부동 자세로 국기가 보이는 가장 가까운 학교를 향해서 차렷 자세로 있어요. 아니면 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도청에서 애국가를 틀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진정시키려고. 근데 그 시간이 해필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1시 반 정도. 그러니까 발표하는 시간. 그래서 영화 화려한 휴가는 조금 과장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공포였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공수부대가 무서운 게 한 개 지대, 그러니까 일반 보병부대 분대 정도도 안 되는 이 지대가 모든 걸 다 해결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저격병이에요. 근데 저격병들이 조준 사격을 시작을 합니다. 각도가 안 나오는데 저지선에 이거는 어디서 했느냐면 광주지검에서 보고서를 날마다 올렸는데 실시간으로 올리는데 16시 오후 4시 현재 도청에서 100m에서 300m 거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저지선을 설정해 놓고 들어오는 군중은 무조건 발포. 표현이 발포라고 돼 있지만은 사살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남대 부근 중흥동이라는 곳에서 남편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나갔다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남편 기다리던 임신 8개월입니다. 근데 그 주부가 동네 앞에 전남대 부근의 정문 부근에서 나갔는데 그 총에 맞아버렸습니다. 제가 부검이 아니라 검안한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저 있는 학교에 총장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에 딱 남는다고 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친정 어머니가 가지고 왔는데 임산부가 정확히 여기 한 방. 그건 저격병이 아니면 그것도 임신 8개월이면 보여요. 그죠? 여성이라는 것도 보였을 거고 임산부라는 것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의 총으로 인해서 두 생명이 앗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공개된 자료 봤더니 그날 총상으로 죽은 사람만 55명. 부상자는 제가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건쇼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셔팅 뭐 해서 사망자만 55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라는 소리죠. 그 뒤에 명령권자는 희한하게 없어요. 청와대에서 오전에 열렸는데 전두환이 이 회의에 들어갔고 정호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전사령관도. 근데 사북대도 그렇고 6월 항쟁, 사북은 한 달 전에 있었는데 10일 공수여단이 훈련하다가 사북에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타협이 돼가지고 중간에 안 들어가는 걸로 명령이 취소됐는데 명령이 먼저 내려진 게 뭐냐면 들어갔을 때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대비 문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87년 6월 항쟁 때.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때 군부의 인사들은 똑똑했어요. 그리고 전두환은 상대적으로 자기 참모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열받아가지고 술 취해서 야 계엄해 라고 했는데 참모들이 그걸 안 들어요. 게다가 보안사에서 그 검토를 했는데 지금 계엄하면 안 된다. 하나는 뭐냐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선 보고 후 조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발포할 상황이 되면 먼저 사령관의 명령을 득한 이후에 보고한 이후에 명령이 떨어지면 조치해라예요. 발포해라예요. 근데 5.18은 그 과정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누가 명령을 받았는지 내렸는지 이번에 조사위도 그걸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시민군이 이거는 이제 5월 25일 날 시민군들이 아마 걸기대회에서 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전남 지역. 왜냐하면 광주 시내에 무기고는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그리고 공의가 없대요. 공의가. 방아쇠가 안 당겨진대요. 그래서 뭐 화순통강이라든지 이런데 나주라든지 이런데 가서 반출한 이후에 집결해가지고 합니다. 저는 시민군 출신 분들을 보였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무용담으로 이야기하시지만 무용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공수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날 전투에서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민군을 열심히 쐈겠지만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 하는 게 총 피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친 사람이 없어요.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철수하다가 7공수여단의 운전병이 죽은 건 있어요. 근데 이 도청 앞이나 전남대 앞에서 도청 앞이죠. 도청 앞에서 금남로에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 싸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제가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12월 3일 날 707 특임단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본회의장 얼마든지 들어갔을 거예요. 시민들 피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부대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광주에 있는 부대들은 발포를 했고 707은 예를 들면 시민들 그렇게 맞고 있죠. 707은 어떤 부대냐면 그냥 지붕에서 레펠 타고 본회의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은 그리고 세상에 유리창 깨고 그 옆에 있는 화분을 이렇게 옮겨요. 그거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군대가 걸어다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오와 열이 맞지를 않아? 그래서 저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부대가 특수부대 중에서 특전사에서도 최고 에이스 부대였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행동을 안 한 것 같다라는. 그리고 나중에 인사하는 그 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잘못되었지만 병사들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시민군들이 출연을 하고 결국은 4시 50분경 되면 광주에서 철수를 합니다. 부대별로 철수하고 얼마나 급했냐면 장비를 두고 가요.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하고 11공수여단이 뭐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놔두고 갑니다. 조선대는 무등산 타고 가면은 주둔지가 있었던 그 화순과 광주의 경계에 있는 준안마을까지 그냥 산 타고 갈 수 있어요. 무등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나고병도 생기죠. 장비는 놔뒀죠. 그러니까 3공수여단은 달랐습니다. 뭐냐면 그냥 트럭 타고 갔습니다. 근데 11공수나 7공수는 완전히 경찰은 지침도 없었습니다. 그냥 경찰복 입고 가다가 민가에 가서 옷 바꿔 입고 가고 그랬어요. 실제로. 계엄군 대응을 합니다. 외곽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군에 맞서서 이제 지원동이나 교도소 앞에서 일부 교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당시에 계엄군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민들은 폭도라고 합니다. 이 저항은 폭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위권 발동하겠다라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이 사진이 나경택이라는 전남 매일신문 기자분이 찍으신 거거든요. 5월 21일 날 아침에 조기 달렸죠. 검정 리본 달렸어요. 지금도 이곳은 그대로 있는데 딱 그 당시에 광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는 도청 본관과 회의실 사이예요. 상무관은 그 옆이고 여기는 24일이나쯤 될 겁니다. 노제를 지냅니다. 신원이 확인되어서 상무관이 여기 있거든요. 이 건물.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전일 빌딩.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관 도청과 여기 사이가 2층으로 구름다리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아래에 임시로 분향소를 차리고 여기 이제 칸막이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신들이 이렇게 모여진 상태였죠. 여기는 이제 어느 식당,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병원인가 적십자 병원인가 아무튼 병원 응급실도 아니에요. 복도예요. 복도. 헌혈하고 있는 장면. 안에서 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치료는 안에서 할 수 없고 진료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복도에서 이렇게 헌혈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경고문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돗개 하나는 이미 오전부터 공포가 되었고 무기 봉쇄선 이탈 금지, 반항하면 반항자 사살해버려라. 차량을 이용해서 강습 시도하면 사살하라. 그래서 막아라. 실탄 지급했어요. 그리고 외곽 봉쇄합니다. 자위권 발동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탄 장착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 무차별 발포하도록. 제가 그래서 공수부대원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80년대 후반에 람보라는 영화 실버스타 스텔론이냐
람보 영화에 보면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탄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다고요. 당시에 공수부대원들이 실제로 그랬대요. 외곽 봉쇄선에서. 그리고 장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군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총을 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발포를 합니다. 여기는 아마 화정동일 건데 국군 통합병원 앞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선을 넘으면은 바로 발포. 그래서 광주 교도소 여기는 담양 가는 곳이고 송암동은 저기 나주, 화정동은 저기 영광이나 이런 데 가는 곳.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화정동은 이제 이 지역인데 국군 통합병원이나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가 다 여기 몰려 있으니까 군이 탱크까지 동원해서 작전합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집에 날라온 총알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5월 24일이 되면 작전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공수부대원들을 빼요. 근데 광주 효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2시 10분경에 전교사에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교도대는 조교들입니다. 그래서 겁나 사격술이 좋아요. 가고 있는데 장갑차를 박살내 버립니다. 타고 있던 최초 발포자인 공수부대 장교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현충원에 순직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고친 것 같아요. 그랬고 사상자가 10명 죽고 38명이 부상당합니다. 그러니까 5인 사격이에요. 근데 그날 오전에도 5인 사격이 있었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날 오전에 있었던 사고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건이 확대가 안 됐어요. 근데 5인 사격을 한 이후에 인근 마을을 수색을 해서 마을 청년들을 연행합니다. 권글립이라는 청년은 자상이에요. 손가락이 없대요. 왜냐하면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손으로 잡으니까 쭉 빼버리니까 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총상입니다. 인성고 부근에 있는 50세 된 주부인데 총소리 나고 해서 무서워서 지하 하수구로 들어갔는데 나오라니까 안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중학생 1명하고 초등학생 1명이 또 죽어요. 그냥 마구 쏴버려가지고 그 초등학생하고 전재수하고 방광범이라는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죽습니다. 실제로 5학년하고 1학년인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다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아빠가 사준 운동화 찾으려고 하다가 총 맞아버렸어요. 방광범인가. 그리고 뭐 이군 사령부에서 계엄사령부까지 소탕 계획합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진돗개 발령하고 하면서 재진입 계획을 5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연기합니다. 뭐 지역 감정 문제가 있고 인질이 하면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근데 5월 23일 날 육군 본부에서 따로 회의를 하는데 당시에 또 박춘식이라는 이분은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남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대단한데 안종훈이라는 분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군복 입고 광주 시내로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 겁니다. 결국 이분도 나중에는 일찍 전역합니다.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이게 이제 상무 충정 작전 육군본부 작전 계획인데 재건의해서 2시에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미국이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는 상관이 없는데 24단이나 이런 부대들은 한미연합사의 보병부대들은 통제를 받는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투입하는 문제가 한미 간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나요. 그래서 봉쇄 지시하고 작전 지침 만들었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사령관 책임하에 작전을 실시하겠다. 1시부터 하겠다. 웃겨요. 양민이에요. 이제 양민하고 계엄군의 희생은 최소화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면 폭도예요. 어떤 무서운 논리가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민이라는 말, 선량한 국민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을 토벌하던 일본이 써먹었던 일제가 써먹었던 용어입니다. 비민분리라고 하는데 도적이에요, 도적.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군 사령부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1시 이후에 실시하는 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작전 지역은 광주권하고 기타 지역. 그래서 30사단과 24단과 31사단이 내각이 아니라 외곽에 대해서 소탕 작전을 하고 잠정 부대가 있고 하겠다라는 게 기본 개념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수사, 그래서 245발의 탄환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전일 빌딩 245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245발은 보인 것만 245발입니다. 그 이상일 건데 숫자를 얽매여 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학살의 논리입니다. 만주에서 써먹었던 게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러했었고 여수나 순천 지역도 그러했었고 모든 민간인 학살에서 폭도하고 양민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죽여도 돼요. 비양민이면 선량하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라는 학살의 논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과 전투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군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미국이 허가했고 이제 작전이 저희가 궁금했어요. 이 작전 문서에 BMNT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해 뜨기 전에 끝내는 작전이라고 하대요. 특공 작전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공조가 각 그 여단 3공수, 7공수, 11공수 여단에서 추출한 그 특공조가 각각의 한 개 지대씩 있었는데 그 지대가 먼저 침투해서 주요한 건물들을 점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병사단과 탱크와 헬기가 갑니다. 시민군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게 주력 무기. 특수부대는 당연히 M16. 전일빌딩에는 헬기 사격이 그 당시만 해도 국과수에서 발견한 게 245발이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헬기에서 쏜 건 아니고 베트남전 영화를 보면은 나오듯이 헬기에 거치하고 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근데 뭐 그것도 제가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윤상원이죠. 광주의 상징이 돼버린 50년 전쟁기에 태어나서 딱 30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전남대 졸업하고 여기 서울에 취직했대요. 주택은행 봉천동 지점에 취직했대요. 그래서 은행원 생활 한 몇 개월 한 다음에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들불야하고 노동운동하고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에 가입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5.18을 맞이한 거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죽을 줄도 모르는데 도망을 치지 않고 결국은 5월 25일 날 시민학생 투쟁위원회 대변인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6일 밤에 시민군을 재편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남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실탄 배분하고 수류탄도 있었대요. 그리고 도청에 이제 있게 되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시민군 투사예보를 그 전에 투사예보를 만들어서 계속 하는데 투사예보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애들은 총 잡지 마라. 중고생들은 총기 반납하라고 그래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무기 반납하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민군들은 주민등록증 확인했대요. 신원을 확인한 거죠. 그게 최선이잖아요. 요즘이야 뭐 그거 얼마든지 저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 있고 없고가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무기도 처음에 하루는 뭐 했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통제해가지고 지하 무기고 도청 지하에 회의실 지하하고 전일빌딩 지하에 딱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다시 배분하는데
마지막에 한 300여 명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중고생과 여성. 근데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야학 다니시던 분이 그 야학 선생님 중에 동국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남아 있는 게 저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총 들고, 그러니까 M1인지 칼빈인지 모르겠는데 총 들고 이렇게 선 들고 무릎 꿇고 있는 사진. 5월 27일 날 노만 베순이라는 그 미국인 기자와 찍은 사진에 보면은 그 사진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근데 유일한 여성분, 그 외에 두려움 때문에 총을 두고 가신 분, 뭐 예를 들면 강용주 지금은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때 고3이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 안 나간 것도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부들부들 떨리죠. 실제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도 떨렸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교련교육 받았다고 해서 그 총 쏘는 게 쉽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호르몬이 슬라에서 저기에서 그 다음에 학교 1년 쉬고 난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데가 전남대 의대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했겠죠. 어쨌든 개별적으로 이것은 그 이상호라는 그 화가가 그리신 새벽을 지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벽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시민군들을 형상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청을 제가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저 아는 선배라서 어디든 가서 강의할 때마다 꼭 이 그림 꼭 소개해 달라고 해서 꼭 끼워 넣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어떤 것도 그렸냐면 그 친일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아마 여기 전시돼 있죠. 그 작품을 그린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이신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의 상황입니다. 여기는 도청 인근에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는 도청 앞에 살아남은 분들도 있고, 여기 시신으로 발견된 분들, 그리고 끌려가는 상무대로 이제 끌려가거든요. 전교사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청소, 그 당시에 청소 차량 이거였잖아요. 소독차. 그렇죠? 애들은 이제 여기 하고, 근데 도청 앞에 탱크가 지키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게 금남로예요. 전일 빌딩 여기 있고, 그죠? 탱크예요. 이건 탱크. 어땠냐면 10시에 전교사에서 각 부대 관련된 부대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공수여단장하고 24단하고 34단장하고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이 부대가 전투교육 사령부의 주요 그리고 동원되는 부대예요. 왜냐하면 포병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포병도 들어가고 기갑학교도 들어가요. 그래서 1차로는 특공조가, 그 다음에 공격조는 보병부대 34단하고 24단하고 31사단, 그리고 외곽 봉쇄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 부대 15개 대대 숫자로는 저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대에 지시가 하달이 되었는데 공수부대에서는 이날 9시에 이행 연습했답니다. 도면 그 모형을 두고 건물, 예를 들면 삼공수여단은 도청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도청 실측 모형을 두고 성정리 비행장에서, 광주공항 비행장에서 예행 연습을 실시를 한 다음에 이제 7공수여단은 국군통합병원에서 광주 공원까지 걸어갔고, 3공수여단하고 11공수여단은 주남마을이라고 광주와 화순까지 헬기 타고 갑니다. 맨 처음에 거기에 헬기 착륙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주남마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광주 시내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공시가 되면은 전화 차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국무총리실에 전남 도청에 있으니까 도청에서 국무조정실이나 됐겠죠. 당직실로 전화가 왔답니다. 정부 종합청사 있는 곳으로.
그래서 당직실의 보사부의 그 관료가 전화를 받았는데 기름이 부족하고 식량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생필품을 지원해 달라. 기름을 지원해 달라라는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답니다. 그게 행정전화라 가능했습니다. 그 전에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통신은 다 끊겼는데 도청에 있는 행정전화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끊깁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선 끊긴 다음부터 작전이 시작돼요. 실제로 공수여단, 3공수여단은 도청에서, 그리고 7공수여단은 광주공원에서, 11공수여단은 광주관광호텔이나 여기 이제 금남로 3가에 있는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1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시민군들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군 분들이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눈앞에서. 그리고 공수부대가 특공조가 가기 전에 뭘 했냐면 손톱하고 머리카락 잘랐대요. 그건 뭐냐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군인들이 하는 의식입니다. 시신을 못 찾았을 때 가족들한테 군번줄하고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특공조는 전투에 나서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특공작전을. 그렇게 하면서 1시간 만에, 근데 시민군들이 총을 쏘느냐, 눈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쏘아도 되는데 쏠 수가 없대요. 겁이 나서. 그리고 공수부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의 난사하다시피 해가면서 하게 됩니다. 점거를 해 나가요. 층별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남대 의대병원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데 그곳까지 점거하는 것으로 해서 5시, 네, 저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반쯤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병부대 무차별한 다음에 25분 철수는 하게 돼요. 전남 도청 앞에서 그 검은 베레모 노래라는 그 특전 부대가가 있거든요. 안 되면 대기하라, 뭐 공수 특전 용사여,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의기양양하게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화면에서 한 병사가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그 장면. 그리고 보병부대가 주요 지점에서 검문 검색이 시작됩니다. 경과는 보고는 이렇게 돼요. 17명 사망, 295명 연행으로, 생포로. 자료에는 이게 이제 그 앞에 도청 앞에서 잡은 곳이죠. 충장로쯤 될 건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시 8분쯤 되면 전차 18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18대면 장갑차고는 이건 전쟁을 한 거예요.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 거고, 장갑차가 위력시위라는 걸 해요. 우리 이렇게 힘세라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헬기가 떴습니다. 근데 80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이 있었습니다. 춘천에서도 열렸는데 원주에서도 열렸대요. 근데 원주는 한국군의 야전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매일 헬기 뜹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당시에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광주 대표단 선수들이 헬기 뜨는 광경만 보면 두려웠대요. 떨었대요. 트라우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5.18을 경험하고 난 광주의 선수들은 트라우마에 헬기가 뜨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 그게 5월 27일부터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장 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확인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건물에 새겨진, 그 당시에 건물에 새겨진, 아마 이게 도청 앞에 전일 빌딩 같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발포했고, 여기는 근무하고 있는데 충장로 일가에서 근무 도중에 총격에 맞아 죽어요.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던 도중에 전남여고 앞에, 아까 MBC 방송국 맞은편인데 여기서 출근하다가 맞아요. 무진중 근방에서 5인 사격에 의해서 죽어요. 14살 된 여중생, 효광여중인가 다녔다는데 멈추라고 하니까 안 멈추는데 여중생한테 쏴버려요.
열흘 동안 51반여 발을 사용을 했답니다. 1인당 제가 한번 통계 뽑아보니까 공수부대는 100발 이상씩 쏜 거예요. 불과 열흘도 아니죠. 21일부터 27일까지니까 며칠 되지도 않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총알을 소비를 했습니다. 지휘 체계는 뭐 대통령이 있었고 이렇게 있답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참 이게 28일에 찍힌 사진일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탱크도 있는데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거나 다쳐가고 있는데 이 자리는 광주 시내에서 다시 차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분수대가 피어올라요. 그러자 시민들이 어떠냐면 정지시켜달라. 제발 좀. 빗발칩니다. 도청이라든지 시청에 제발 물 꺼라. 분수대 꺼라. 시민들의 입장은. 아니 지금 초상 치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결국은.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고 자기 실명을 주소지까지 써가지고 편지 보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까 그 여중생 교실일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2020년에 했는데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광주 피에타라는 그 일본인 작가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도미마 그분인데 이분이 남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홍성담 화백의 대동세상. 이건 뭐냐면 70수여단의 그 전투 상보예요. 작전 평가한 거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이에요. 특전부대 투입 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신중한 고려 후 결정 요망. 자기들도 이런 특수부대를 함부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 남겨진 과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아까 저기 이재희 선생님 오셨는데 죽음을 넘어 85년도에 이거 왜 이게 디자인이 없냐면 출판사에서 찍기 전에 인쇄소에서 압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하고 소년이 온다. 저 이 책 노벨상 탄다고 했을 때 저도 특수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고 문학 평론하는 선배만 특수가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시 저도 요즘 특수예요. 뭐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두 죽음만 이야기하고 제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광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직업은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4월 첫 파일이 5월 21일이에요. 그날. 근데 4월 첫 파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주 시내에 나왔다가 5.18 때 참여를 하셨다가 5월 27일 날 허리를 관통당하세요. 평생을 마약성 진통제, 몰핀 맞아가시면서 사셨다가 이날 돌아가셔요.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헬기 사격하고 헬기 사격을 청문회 때부터 검찰까지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그날 전두환도 죽습니다. 한 사람은 생이 바뀌어버렸고 한 사람은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는 그게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이 5.18에 교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날 국회에 들어갔던 병력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그걸 막아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